안녕하세요. 정은석 변리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2차 기본 이론을 나가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한번 잡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에 대한 파트인데 책을 보시기보다는 준비된 이 PPT 자료를 보고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제가 이런 시간을 준비한 이유는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많은, 제가 이전 시간에 공부 방법론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판례들을 외우셔야 돼요. 판례들을 외우셔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판례 문구를 외우는 거 물론 되게 중요한데 이 전장에 쓸까요? 단순히 이제 판례 문구를 외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판례가 적재적소에 쓰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판례가 어느 주소에서 나온 것인지 판례의 어떤 주소의 설정을 굉장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어느 포인트, 어느 이론의 어느 부분에서 이러한 판례가 나왔는지를 넣어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는 그럼 이 특허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이 체계 내에서 내 판례는 어디에 있느냐를 같이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시간에 알려드릴 거는 이 틀입니다.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걸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아시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냥 복습을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조금 아직 틀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특허가 돌아가는 것이지 라고 다시 한번 체계를 좀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걸 먼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특허법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발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발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발명을 해요. 발명을 하고 나면은 이것 자체로 보호를 받느냐라고 하면은 우리 특허법의 입장에서는 그렇진 않습니다. 발명이 되고 나서 얘가 보호가 되려면 권리화가 돼야 돼요. 권리화가 된다는 말을 생각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권리화가 된 발명을 가지고 우리는 특허권이라고 하죠. 자, 발명을 왜 권리로 만드느냐라고 했을 때 발명을 사실 원래는 보호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발명을 보호한다는 거는 기술 발전을 촉진시키려는 이러한 어떤 목적 하에서 인위적으로 우리 보호를 해야 이 발명을 보호를 해야지 기술 발전이 촉진되는 거야 라는 걸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제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특허법에서의 발명 그리고 특허법의 목적 같은 것들을 배우게 되잖아요. 뭐 보호, 이익도모, 기술 발전 촉진, 그래서 결국에는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이런 목적을 배우게 되는데 이렇게 외우는 건 이제 시험용으로 외운다고 치고 틀을 잡는 입장에서는 그냥 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권리인 발명을, 인위적인 어떤 대상의 발명을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반드시 보호를 할 때는 그에 반대되는 뭔가를 내놔야 돼요. 공짜로 뭔가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는 특허의 입장에서, 발명의 입장에서는 뭘 내놓냐 하면은 대신에 공개하는 리스크를 가지면서 내놓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를 얻는 대신에 공개를 한다라고 해서 권리 얻는 이 시점이 공개를 반드시 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되게 논외적인 얘기인데 시험에 출제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만 만약에 이렇게 권리화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명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발명은 이런 노하우의 형태로 보호가 될 수 있어요. 노하우라는 거는 권리화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보호가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법적으로. 그런데 숨겨놓는 거예요. 이렇게 숨겨놓고 지켜가는 것. 예로 많이 드는 거는 이제 코카콜라 제조법. 코카콜라 제조법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나와 있지 않죠. 대신에 비밀로 해서 잘 지켜져 나와서 여태까지 잘 이어져 나가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비밀로 지켜서 보호를 한다라는 측면에서의 노하우도 같이 알아봐 주시고 어쨌든 우리 특허법에서의 보호 대상은 이 보호를 위한 권리인 특허권이 되니까 여기다 포인트를 맞추자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저도 그랬지만 수험생들 중에서는 제대로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권리를 가졌다는 게 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권리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는 이제 법치주의죠. 법치주의이기 때문에 권리를 이용해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크게 소송은 두 가지 형태로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다른 형태의 소송도 있기는 하지만 시험에서 문제가 주로 되는 것, 실제로 문제가 주로 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민사, 형사 두 가지가 있고요. 민사라고 하면은 침해를 하지 말아주세요 라는 거 하고 돈 내놔, 너 내 거 썼으니까 돈 내놔라는 손해배상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형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 특허권을 침해했어요 라고 경찰에다가 가서 경찰서에 가가지고 우리가 고소를 하면 이 고소를 한 것에 대해서 이 경찰분들이 잘 정리를 해가지고 검찰한테 넘기죠. 검찰분들이 공소제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기소인데 기소를 해요. 검사분들이죠. 기소를 해서 얘가 이제 법원에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 있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와 이 피고인, 잘못한 사람인 피고인 간의 싸움이 이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허권을 가진 사람이 어느 한쪽에 대변인으로서 들어가는 거는 아니지만 이 단계에서 고소장을 접수하는 단계에서 정보를 가지고 제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조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주장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여기는 지금 검사가 한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니까 우리가 이제 참여하기 좀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이제 변리사를 준비하는 입장이니까 대리인으로서의 관여할 수 있는 상황은 여기는 좀 적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에서는 여기가 조금 더 포인트가 돼서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민사소송을 걸게 되고요. 민사소송을 걸어서 예를 들어서 이 침해금지 소송에서 이겼어요.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승소 판결을 받고 얘가 기간을 도과해서 확정이 된다. 그러면 이 확정이 되면 이게 끝이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 확정이 되고 나면은 이 확정된 판결을 권원으로 해서 이제 침해를 멈춰주세요라고 하는 국가의 집행기관에게 이걸 내면은 이 집행기관에서 침해를 멈춰주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국가의 강제력에 의해서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시 보면은 권리가 생긴다는 건 단순히 권리가 생긴다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나에게 권리가 있음을 주장을 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길 수 있고, 이긴 이 판결에 기초를 해서 국가의 강제력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은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좀 먼저 갈까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 시험에서의 어떤 특징은 무엇이냐, 어디에다 포인트를 두어서 좀 우리 시험이 나오느냐 라고 했을 때, 자, 이 발명이 곧바로 권리가 되지는 않아요. 발명이라고 무조건 보호를 받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죠. 발명이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심사가 필요해요. 조금 더 정확하게 가면은 발명을 특허권을 받기 적절한 건지 심사해 주세요라고 특허청에다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우린 출원이라고 하죠. 보통 저는 이렇게 쓰는데, 출원을 하고 나면은 특허청에서는 이 발명이 특허권을 받기에 적절한 것인지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심사를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제서야 특허권을 줘요. 이 심사 과정에서 그러면 무엇을 보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는 신규성 그리고 진보성을 본다고 보시면 되고, 다른 한쪽의 측면에서는 쉽게 실시 가능하도록 기재가 되었냐, 쉽게 실시 가능하도록 기재가 되었냐, 그리고 보호받으려는 청구 범위가 명확하느냐, 이 두 가지. 조금 더 나아간다고 한다면 이 청구 범위 자체가 발명의 설명에 의해서 제대로 뒷받침이 되고 있느냐, 너무 많이 확장하진 않았느냐라는 뒷받침 요건까지 따지게 됩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실 심사를 하게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위쪽에 있는 이 신규성과 진보성은 기본적으로 이 발명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새로워야 한다라는 측면을 담고 있어요. 이 아래쪽에 있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너의 발명은 공개가 된다는 거는 이 공중에 기여를 한다는 말인데, 이 공중에 기여를 하는 정도로만 받아라. 이 기여분을 넘어서 보호를 받지 말아라 하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게 돼요.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있지만 메인은 이 두 가지로 잡아주시고 나머지를 격가지로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가면은 출원을 한다. 출원을 해서 내 발명이 보호받기에 적절한 것인지 알려줘 라고 말을 하면 특허청에다가, 그럼 특허청은 비로소 심사를 하게 됩니다. 너 건 새롭니? 그리고 너는 보호를 받을 정도, 그러니까 공개를 한 정도만큼만 보호를 받고 있는 거니,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거니 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고, 그게 완료가 되면은 이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 심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이 1번 이슈가 됩니다. 1번 이슈, 메인 이슈로는 1번 이슈. 심사 과정에서는 등록을 받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로 포인트를 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 부분 중에서도 이 부분이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손해배상은 침해가 성립을 해야지 비로소 손해를 그 다음 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앞선 결론으로서 침해가 반드시 나와야 되는데, 그럼 침해니? 라고 하는 이 부분, 침해니? 라고 하는 부분이 포인트가 돼요. 침해니? 라고 하는 부분은 나의 권리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권리 범위에 의해서 여기서는 특허법적 용어를 사용한다면 너의 실시가 나의 권리 범위 내의 실시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이 사실은 이 특허법에서 특허권을 가지고 일어나는 메인 이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도 이 두 가지에다 조금 더 포인트를 둬서 나와요.
물론 기타 등등 다른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메인이 되는 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등록을 받을 수가 있겠니? 등록 가능성, 침해니? 침해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해주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넘어가서 들어가면은 자, 이런 거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출원을 하죠. 심사, 1번 심사 단계에서 일어나는 일. 심사를 하고 나면 출원을 하고 나면 일정한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 특허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하고 나서 문제가 없어 라고 하면 특허권을 만들어주는데 그 특허권을 만들어주는 과정 자체가 어느 원부에다가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주는 절차이기 때문에 특허 원부에 등록하는 과정을 통해서 특허권이 생긴다라고 해서 이 등록이라는 용어를 따로 이제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잠깐 넘어가면은 자, 발명이라는 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문서를 작성을 해서 특허청 너 내 거 심사해줘 라고 하는 의사표시하는 걸 가지고 출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런 출원을 하는 대상, 이제 발명을 그대로 제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 발명을 내가 정확하게 써서 어느 문서를 만들어서 써서 제출을 해야 돼요. 그 문서를 가지고 우리는 명세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 심사 단계가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보정은 좀 무시해 주시고 심사 단계에서의 얘기인데 자, 심사 단계에서의 얘기를 조금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자, 메인이 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규성하고 진모성 얘네들이 메인이고 그 다음 메인이 되는 거는 여기 쉽게 실시 가능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그리고 뒷받침되게 요게 메인이에요. 요걸 일단 기초로 아마 시험도 다 나올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도 좀 격가지로 알아야 되니까 다른 것들도 함께 좀 엮어서 보면 요 정도가 조금 더 메인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단순히 우리가 답안지라는 형태로 봤을 때 답안지에서 그냥 신규성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반드시 법문의 법의 기초에서 뭔가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문, 법의 어떤 숫자를 알아야 돼요. 얘는 그래서 신규성 같은 경우에는 29조 1항 자, 요 기본이 되는 조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되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 암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진모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제는 아시죠? 29조 2항에 해당하고 얘는 29조 3항에서 7항인데 일단 3항이 좀 메인이 되는 거니까 3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출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얘는 36조. 자, 청구 범위 요거부터 할까요? 청구 범위를 실시 가능하게 사용 가능하게 기재를 한다는 거는 42조 3항 1호가 되고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는 42조 4항 1호 얘는 명확하게는 42조 4항 2호가 돼요. 자, 그 다음에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29조 1항 본문이 되겠죠. 산업상 이용 가능한 발명으로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자.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 거는 이 등록 요건, 특히 등록 가능성을 따져주는 단계에서는 62조에 있는 이 거절 이유들을 명확하게 다 나열해 놓고 있으니까 이 안에 포함되는 것들이니까 많이 등장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심사에 대한 것들은 제가 물어보는 첫 번째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는 심사에 대한 것, 두 번째는 이제 침해 가능성에 대한 걸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는데 왜냐하면 메인이니까. 그러면 이 등록 가능성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62조 거절 이유에 해당하는 이 나열된 조문인지 확인하는 62조 그리고 정확하게 많이 나오는 조문들인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개념적인 측면에서 조금만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확대된 선출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가서도 더 설명을 드릴 거지만 지금도 생각을 해주시는 게 신규성 같은 경우에는 이 공지 그러니까 여기다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출원이 있고 여기서 공지가 되어야지 이제 얘가 선행 문헌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얘한테 신규성에 위반이 있니라고 하는 대상 어떤 발명으로서 역할을 하게 돼요. 확대된 선출원은 뭐냐면 공지된 것뿐만 아니라 얘가 공지는 되지 않았는데 선출원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선출원일 때 얘한테 다시 너 선출원에 비해서 과연 새로워? 라고 물어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확대된 선출원이에요. 명칭은 선출원이라는 얘기가 분명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개념은 이 공지의 개념이 확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조문의 위치도 보면 29조 안에 들어가 있죠. 그렇죠? 자, 이 선출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선출원 같은 경우에는 앞서 요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이런 것들과 다르게 또 다시 등장한 건데 이거는 중복된 권리를 방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상표는 반드시 지금 배워야 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디자인보호법도 사실 하실 거예요. 근데 상표랑 디자인보호법하고 비교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는 내용들이 잘 와닿을 수가 있는데 얘네들도 모두 사실 이 선출원주의의 어떤 요건들을 모두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얘네들도 어차피 중복된 권리의 방지를 해야 되는 것은 똑같으니까. 근데 잠시 상표를 잠깐 본다고 한다면 상표는 이런 게 없어요. 왜냐? 상표는 새로울 필요가 없거든요. 상표라는 건 표장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존의 것에 비해서 막 진보되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다만 상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건보다는
먼저 있는 상표와 겹치지 말자. 뭐 비슷하긴 하지만 이거는 상표의 본질적인 요소라기보다는 이제 구분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공되어야 하는 요소라고 해서 별도 이런 신규성, 진보성이라는 어떤 용어로 부르기보다는 부등록 사유라는 새로운 카테고리 내에서 또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것들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역시 상표랑 디자인 보호법은 별도로 요구를 하잖아요. 왜 요구를 하지 않느냐 하면은 이 특허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명세서라는 어떤 문서가 있고 이 문서는 긴 글로 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긴 글 중에서도 내가 특정한 청구 범위, 보호범위의 청구 범위, 보호할 대상을 청구하는 이 범위에 대해서 특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상표 그 자체가 이제 바로 나오고 여기서 바로 특정이 돼서 얘가 권리가 되니까 긴 글이 없고 기본적으로 청구 범위라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건들이 얘는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디자인 보호법은 어떻죠? 디자인 보호법은 아마 이거 제대로 보시면 아실 텐데 디자인 보호법의 어떤 그 추론된 그 서면을 보면은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그려져 있고 보호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냐면 이 그림에서 나타난 보호 범위, 이 그림에서 나타난 요 형상을 보호 범위로 한다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청구 범위라는 것도 이번 기본적으로 없으니까 청구 범위에 대한 것을 설명할 필요가 없고 긴 글이 없어요. 긴 글이 없으니까 발명의 설명에 실시 가능하게 기재가 될 필요도 없으니까 이런 요건들이 필요 없습니다. 다만 우리 특허 같은 경우는 명세서라는 긴 글이 등장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산업상 이용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특허가 산업이라는 걸 좀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있는 거죠. 디자인 보호법은 있죠.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라는 조금 다른 조문 하지만 비슷한 그 조문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기타 등등에 해당하는 어떤 등록 요건들을 여기다 소개를 해놨는데 물론 당연히 우리는 이제 시험을 봐야 되니까 이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같은 경우에 33조라고 해서 발명자 또는 승계인이죠. 외국인의 권리 능력 25조. 외국인은 기본적으로는 권리 능력이 없지만 상호주의에서 인정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동 출원 같은 경우에는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공동으로 출원해야 된다라고 가지고 있죠. 불특허 발명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공소양속에 위반되거나 공중에 위생을 해야 할 염려가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조약 위반은 다양한 조약들이 위반이 되면은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얘를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경우는 없어요. 뭐 거의 없다고 보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고 실제 활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주체적인 것들하고 이런 등록 요건 같은 걸 좀 생각하면 다음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이 불특허 발명 혹은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부등록 사유라고 볼 수 있는데 부등록 사유 사고의 폭을 확장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부등록 사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부분을 가지고 모두 부등록 사유에다 조금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도 조금 보면 예를 들어서 특허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은 얘가 새롭다가 사실은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새롭다라고 하는 29조 1항 그리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인 29조 2항, 29조 3항 확장된 개념이죠. 이 새롭다는 어떤 개념에.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문의 명칭을 보면 특허 요건이라고 해서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 외에 다른 요건들을 가지고 사실은 원래 부등록 사유라고 결정을 하고 이 부등록 사유 내에다가 규정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추가적으로 우리 특허는 이런 게 본질이긴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본질이라고 또 볼 수 있는 게 아까 막 42조에 해당하는 42조 3항, 1호, 42조 4항, 1호, 2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이니까 또 따로 규제를 해놓고 있고 이 주체적인 부분 같은 경우는 또 주체적인 부분이니까 또 따로 규정을 해놓고 있고 하다 보니까 빠지는 것들을 부등록 사유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특허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이 부등록 사유가 되게 많았지만 지금은 다 삭제가 되고 일반 조항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반면에 우리 상표는 어떻죠? 상표는 본질이 식별력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식별력에 관한 조항인 33조가 여전히 남아있고 이 식별력이 본질인데 이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34조에서 엄청나게 다 규정을 하고 있죠. 이거 외에 뭐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어떤 선출원주의 같은 경우에 또 따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죠.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디자인 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신규성하고 창작 비용성이라고 하는 것들 또 확선 뭐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서 좀 본질적인 부분을 보고 이 외에 여기서도 이제 불등록 사유가 또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허와 다르게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부등록 사유로 두고 있어요. 왜냐면 디자인 보호법은 이제 아무래도 외관에 관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해서 좀 각 법을 좀 비교해 주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심사의 편의를 위한 규정들도 있어요. 심사의 편의. 원래 본질적으로 보면 당연히 다 심사를 해야 되지만 그렇지만 심사 편의를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보자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1발명 1출원 45조에 해당하는 것이고 배경기술의 기재 같은 경우에는 42조 3항 2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다항제 기재 요건 같은 경우에는 42조 8항이었나요? 자, 그래서 다항제 기재 요건, 독립항과 종속항 기재 요건에 따라서 다 써야 한다라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생각해 보면은 반드시 1발명 1출원 해야 될 필요는 없지만 심사가 너무 귀찮고 하니까 돈 더 많이 내서 각각을 다 출원해라라고 하고 보고 있고 배경기술 기재해야지 된다라고 보고 있고 독립항 종속항 외의 형태로 써야지 내가 좀 심사하기가 편리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 있어요. 디테일은 이제 그때 가서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다음 등록 요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정 범위를 위반하면 아예 거절이유를 때려가지고 얘를 날려버려요. 이것도 일종의 심사 기준이라고 볼 수 있지만 뭐 별도로 좀 구분은 해서 기억을 합시다. 왜냐면 이게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보정 범위 위반을 하게 되면 이거 거절이유예요. 47조 2항 이렇게 되죠. 자, 분할 출원 같은 경우에는 52조 얘가 53조 그리고 분리 출원 같은 경우에는 52에 2라고 새로 신설돼서 들어왔지만 이제는 좀 많이 시간이 지난 신설 규정이 있어서 이 정도 조문의 이름 당연히 다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익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익제도. 이 이익제도는 기본적으로 이 출원일과 관련된 제도여서 앞서 보면은 특허는 본질적인 부분이 이 공지기술 혹은 공지기술을 대체하는 이 출원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출원일을 어디로 두느냐는 내가 비교의 대상이 되느냐, 되지가 않느냐라는 아주 중요한 효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출원을 빨리 하라는 것도 막 이런 측면에서 빨리 하라는 건데 이 출원일 자체를 땡겨주거나 공지에 관한 사항들을 좀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들이 여기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디테일에 대한 설명은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어차피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공제외 주장 같은 경우에는 30조, 조약 우선권 주장은 54조. 국내 우선권 주장은 55조인데 사실 국내 우선권 주장이랑 거의 유사하게 좀 같이 쓴다고 한꺼번에 같이 쓴다고 볼 수 있는 게 청구범위 제출 유예 제도 같은 경우에는 42에 2, 외국어 출원 제도 같은 경우에는 42에 3이라고 볼 수 있고 임시명세서는 시행규칙이에요. 그래서 이거 일단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할 출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2, 53 그리고 52에 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첨언이지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가장 스탠다드한 형태의 어떤 심사 단계에서의 2차 시험 문제를 생각을 하면은 이런 문제들을 좀 볼 수 있어요. 줄글로 쭉 나왔지만 그것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결국 나는 출원을 했고 결국 나는 심사 단계에서 어떤 인용 발명 또는 선 출원과의 문제가 발생을 했고 이 심사 단계에서의 요 상황을 좀 어떻게 볼 것이냐. 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우리는 변리사니까 변리사 시험을 보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출원을 했으면 이 갑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가라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아주 기본적인 문제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첫 번째 심사관은 얘랑 비슷하다고 봤어요. 그럼 이 심사관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먼저 봐야겠죠. 심사관이 만약에 얘랑 비슷하다. 보통은 많이 나오는 거는 역시 아무래도 실무상에서도 이 진보성에 관한 게 많이 나옵니다. 진보성에 관한 게 많이 나온다고 쳤을 때 먼저 볼 수 있는 거는 우리 발명은 뭐고 구분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발명은 뭐고 그 다음에 얘네 발명도 특정을 해야죠. 인용 발명은 뭔데? 이 진보성에 관한 판단은 판례에 따르면 차이점을 극복하기에 용이하느냐 차이점 극복이 되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차이점을 극복하기 용이한지를 좀 판단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현저한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이 현저한 효과가 이렇게 좀 해볼까요? 현저한 효과가 있느냐 이 현저한 효과가 정성적으로 다른 효과를 보여주느냐 아니면 정량적으로 현저한 효과 수율 같은 게 급격하게 상승하는 효과를 보여주느냐를 따져요. 근데 이 말이 맞아요. 맞으면은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거는 밑에다 원래 써야 되지만 여기다 가져오면은 그렇다면 갑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반드시 따져봐야 돼요. 변리사로서는 이걸 반드시 따져봐야죠. 그러니까 두 가지를 반드시 같이 보고 이런 경우에 내가 만약에 이게 나의 공지야, 나의 출원이야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면 30조의 공지해외 주장 볼 수도 있고요. 혹은 내가 이거보다 앞선 나의 유사한 출원이 있어 라고 한다면 54조, 해외 출원 같은 경우에는 54조, 만약 국내 출원 같은 경우에는 55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2단계가 아니라 2단계에서 새롭게 권리 범위를 형성하려고 할 때는 52조의 분할 출원을 생각하거나 53조의 변경 출원은 이거랑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무상으로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됐을 때 변리사의 행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니까 기본적으로 이 틀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좀 보고 있어요. 자,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틀로 생각해 주면 좋은 건 출원이 돼요. 그리고 공개가 돼요. 공개가 아니라 등록이 돼요. 등록이 되고 난다고 하면은 자, 원칙은 등록과 동시에 공개해요. 왜냐면은 권리를 받는 대가로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너무 느리다. 그래서 보너스로 한 번 더 공개를 하겠다라고 추가적으로 들어온 건 출원 공개예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 공개는 어떤 우리 특허문서의 공개는 등록에 의한 공개하고 출원에 의한 공개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공개는 없어요. 그래서 등록 공개냐 출원 공개냐 이거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출원 공개는 같이 따라 나오는 게 보상금 청구권하고 이 출원 공개가 되면 이후에 정보 제공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볼 수 있고요. 우리 법은 좀 특이하게 심사 청구가 있어야지 이게 심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사실은 있는데 출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특허청의 심사를 요구하는 의사표시 아니야? 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왜 별도의 심사 청구가 필요하지? 라고 보시는 분도 분명 계세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의미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심사 청구 없이 왜 딱 출원과 동시에 진행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심사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심사 청구의 제도를 따로 두고 심사 청구한 것만 이제 심사하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청구 제도가 있으니까 우선 심사라는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이 우선 심사 같은 경우에는 실무상 꽤 씁니다. 꽤 써요. 그래서 당연히 심사 청구는 심사 청구 해야 되니까 쓰는 건 당연하고 꽤 쓰니까 이게 되게 엄청 별거 아닌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무상 많이 쓰는 제도 같은 경우에 시험에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심사라는 걸 이용할 수 있고 우선 심사 사유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공부 같이 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등록이 되고 나면은 공개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등록이 되고 나면 비로소 권리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에 등록이라는 건 어떤 행위니까 행위 이전에 이 특허청이라는 이 행정청에 의견 표명이 반드시 있어줘야 돼요. 뭐 어쩔 수 없어요. 의견 표명에 해당하는 등록 결정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등록 결정과 이 등록이라는 이 행위 사이에는 돈을 내야 되는 수수료를 내야 되는 절차가 있죠. 그래서 이게 있다는 거 같이 체크해 주시고 이 등록 결정 단계에서는 사소한 오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직권으로 보정해 줄게 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이 이미 됐지만 생각해보니까 좀 잘못된 것 같아 하고 실제로는 많이 없는 이 직권제 심사 제도가 있어요. 그냥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돼요. 직권 보정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그래도 일어나는데 직권제 심사는 제가 실무하면서도 사실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없다. 직권제 심사는 그냥 이론상으로만 좀 남아있는 제도인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전에 한 가지가 빠졌는데 이익제도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소급표 제도 말고 보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보정. 결국엔 갑이할 수 있는 제도 이렇게 심사관 주장이 타당하면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도 있지만 한 가지를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보정. 반드시 보정이 일어나게 되어 있죠. 사실은 보정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보정을 한다면 어떻게 보정을 할 것인가를 생각해 주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실무상에서는 이 보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보정을 하면서 너무 많이 권리 범위를 좁히지 않고 그러면서 이 선행기술과는 차이를 둘 수 있는 방법으로 보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보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오 판단을 하기가 되게 어려우니까 문제를 뭔가 보정을 어디까지 해야 되냐를 묻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까지는 나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보정에 관련된 제도, 보정을 워낙 많이 이용하는 제도다 보니까 보정에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시험은 많이 물어보기는 합니다. 그래서 같이 알아두면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등록이 됐으면 등록하면 되고 근데 거절이 됐으면 거절 결정이라는 특허청의 의견 표명이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거절 결정 이후에는 나는 불복할 거야 라는 이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처리를 하면 좋은 거 같이 기억해주면 좋은 게 얘는 행정처분이에요.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원래 두 가지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특허 말고도 특허청이 내리는 행정처분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행정처분이 있는데 원래는 심판에 의해서 불복을 하던가 아니면 행정소송에 의해서 불복을 하던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특허법은 좀 신기하게도 이 소송에 대해서 소송에 의하여 불복을 하는 것은 막고 있습니다. 왜? 이유가 뭐냐 하면은 특허청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태도는 특허법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이 태도는 기술에 대해서는 법원이 잘 알지 못해 라는 태도가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소송으로 넘어가면 너희가 기술에 대해서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어? 안 되니까 이 심판원으로 가자. 특허청에서 부설기관으로 딸려있는 이 심판원으로 반드시 가야 돼 라고 해서 반드시 불복은 여기다 해야 돼요. 여기다 해야 되고 자 이렇다라고 했을 때 얘가 또 다시 불복을 해요. 아 이거 심판의 어떤 결과가 마음에 안 드는데 라고 하면은 특허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특허법원이라고 하는 거는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이게 우리나라죠. 우리나라에 보면은 우리나라까지 볼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우리나라 이렇게 서울이 있죠. 서울이 있고 엄청나게 많은 법원들이 이렇게 지역구마다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데 이게 지방법원이 훨씬 많게 각 지역에 퍼져 있고 이 지방법원 몇 개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어요. 이게 민사소송법 가면은 혹시 훨씬 더 많이 배울 텐데 그리고 이 고등법원이 각 지역마다 어떻게 보면 각 관할 구역 뭐 시청 시 뭐 이렇게마다 들어가 있는데 이 많은 고등법원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 단 하나인 대법원이 하나 있습니다. 서울에 서초동에 하나 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이 수많은 고등법원 중에 하나가 이제 특허법원이고 여기 대전에 있습니다. 대전에 특허법원이 이렇게 띡 있다. 그리고 특허에 관한 사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들어있어서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로 모아서 판단을 해야 돼라는 사상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국 각지에 있는 데서 판단하지 말고 특허법원으로 모아서 여기서 한 번에 처리하자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1심 그리고 한 번 더 불복을 할 때는 일종의 2심인데 이 일종의 2심 법원상으로는 1심 법원은 처음 거치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아무튼 여기를 거칠 때는 특허법원에 몰아서 여기서 처리를 하고 그 다음은 어쩔 수 없죠. 그 다음 불복할 때는 대법원으로 가가지고 대법원 하나밖에 없는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이건 그냥 개념 설명을 위한 건데 이 대법원 같은 경우는 법률심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사실심이라고 해요. 법률심 전까지를 이렇게 좀 갈리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사실심이라고 하는데 법률심 같은 경우에는 이 대법원에서는 별도의 사실을 다시 더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까지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여기서 쓱 내가지고 이 대법원에서 한 번만 내가 더 판단해 볼게 하고 뭐 더 말하지 마 이렇게 가는 거죠. 더 말하지 마 판단했는데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더 뭔가 제출하지 마. 근데 여기까지는 여기서부터 한 여기까지는 여기랑 혹은 그 심사 단계나 쭉은 새로운 어떤 증거 계속 낼 수 있고 새로운 사실 계속 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사실심.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알아두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통해서 나왔지만 심판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제일 중요한 건 이거 세 개예요. 세 개만 일단 기억하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그래서 무효 심판, 무효를 바라는 무효 심판이 있고 권리범위 확인 심판이랑 굉장히 특이한 게 있고 나머지 정정, 무효, 통상실시권, 특허 취소 신청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굳이 만약에 공부를 하시겠다면 이거랑 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정정하고 정정 무효 심판은 여기에서 딸려오는 거다. 무효심판의 방어책으로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상실시권 허락심판 뭐 안 씁니다. 거의 실무에서. 그래서 시험 문제도 거의 안 나와요. 하지만 이제 수험상으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면은 만약에 약간 이제 거절 결정 이후의 절차를 봤는데 등록 결정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느냐라고 봤을 때 등록을 한 건 이유가 뭐예요? 등록을 한 건 누군가를 잡기 위해서죠. 그래서 침해가 있는 경우에 침해 금지 소송을 겁니다. 침해 금지 소송을 걸고 역시 마찬가지로 불복하고 싶으면 특허법원, 불복하고 싶으면 대법원으로 들어가고요. 근데 이것보다 앞서서 실무적인 얘기 조금만 더 하면은 침해 금지 소송을 걸기 전에는 어떤 것들이 먼저 일어나냐면 이 단계에서는 사실은 경고장을 내용 증명을 통해서 먼저 걸어요. 먼저 걸면 이 경고장을 걸고 이걸 왜 먼저 거냐 하면은 이게 상대방에게 도달을 하면 상대방은 이때부터 고의가 됩니다. 고의가 증명이 되죠. 이제 고의가 되면은 뭘 할 수 있냐면 고의가 되면은 아시다시피 침해죄를 물을 수가 있고요. 침해죄라는 게 뭐예요? 형사 절차를 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강력하죠. 내가 징역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건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침해죄의 사항이 되고 두 번째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다르게 부르는 분들도 계시는데 증액손해배상이라고, 아무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을 비로소 할 수 있습니다. 고의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경고장을 통해서 내용 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해요. 만들어주고, 두 번째로는 사실 실제로는 침해금지 소송보다는 더 중요한 건 침해금지 가처분입니다. 가처분 소송을 걸어요. 왜냐면 얘가 얘보다 더 빠릅니다. 얘가 제가 알기로는 한 1년 6개월 정도? 얘는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훨씬 빠르고, 침해금지 가처분에서 특허권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대방한테 이제 더 이상 못 팔아라고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못 파는 사람이 얘를 이겨야지 이 가처분을 딛고 일어나가지고 자기 걸 이제 팔 수가 있는데, 가처분 결정이 나고 나서 얘를 이길 때까지 1년이 걸리잖아요. 근데 사람이 1년 동안 못 팔게 되면 유행이 지나가지고 특허가 다시 사실은 그렇게 크게 쓸모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가처분에서 이기냐 마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그래서 먼저 가처분을 겁니다. 실제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다고 하면은 침해 상대방에서는 그러면은 자, 이 걸어온 거 다 잘 해야겠죠. 침해금지 가처분에서도 준비를 잘 해가지고 이겨야 돼요. 그거랑 동시에 같이 가는 거는 이거예요. 상대방 권리를 죽여야 돼요. 가처분은 가처분이고 상대방 권리를 죽이면은 가처분에서도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동시에 나오는 건 무효심판이 들어가요. 그래서 무효심판 가가지고 이겨야지 하고 이렇게 걸게 되고, 그다음 심결 취소 소송, 대법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같이 일어나는 건 완전 비슷하게 같이 일어나는 거는 그래서 권리범위확인 심판.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같이 걸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걸게 돼요. 그리고 이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은 사실상은 가처분 침해금지 소송하고는 비슷한 건데, 왜 이렇게 거냐 하면은 보통 이런 소송이나 이런 것들은 거는 사람이 더 유리합니다. 거는 사람이 증거를 만들기도 유리하고 판을 짜기도 유리해서, 특히 이 권리범위 확인 심판 같은 경우에는 확인 대상 발명을 자기가 특정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리하게 특정을 해서 유리한 결론을 받으려고 이런 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다. 등록결정 이유 절차는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이런 아까 요 과정, 이 침해 과정에서 좀 봤을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간다면 결국에는 이 권리 범위를 따져가지고 상대방의 실시랑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권리 범위는 아시다시피 문헌에 적혀진 문헌 범위, 그리고 균등 범위, 그리고 간접 범위, 간접 침해에 해당하는 간접 범위까지 보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같이 보는 거는 효력 제한이 걸린 경우에 효력 제한까지도 보게 되죠. 근데 효력 제한을 봤을 때 효력 제한은 사실은 법에 의한 효력 제한이 있고 판례에 의한 효력 제한인데, 판례에 의한 효력 제한의 대표적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규성 위반인 경우에는 판례에서는 효력을 아예 권리 범위를 아예 제한하는 판례도 아직 남아있고, 요즘에는 많이 처리하는 게 권리 남용이다. 여기에 대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이렇게 좀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등록에 대한 것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민사에서는 침해 관련된 규정들도 있지만 손해배상, 특히 손해배상에 관련된 규정들이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문제예요. 손해를 어떻게 입증하느냐. 아니, 내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권을 상대방이 사용했다고, 실시했다고 해서 나에게 손해가 있느냐. 우리 어떤 이 손해배상의 기본 원칙은 이게 실손해배상이 원칙이란 말이에요. 나에게 손해가 발생을 해야 이 손해를 배상한다가 원칙이에요. 근데 내 특허권을 사용했다고 해서 나한테 피해가 발생했나요? 그리고 피해가 발생했으면 얼마나 발생을 했을까요? 라는 게 입증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이 지적재산권 특징상. 그렇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같은 경우에는 추정 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추정 규정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건 참고사항이고, 그 다음에 참고사항으로는 이전을 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실시권을 설정했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만약에 특허권이 소멸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제출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국제출원은 포인트를 맞추셔야 되는 건 이 부분이에요. 국제출원을 하는데 왜 국제출원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왜냐면 만약에 이걸 잘못 이해해버리시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국제출원이라는 게 뭐 이런 측면도 없는 건 아니지만 메인이 되는 목적이, 국제출원은 국제적으로 출원하기 위한 것이다. 목적이 이렇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절대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제도가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기본적으로 제도의 이해는 국제출원은 이 조사를 대신 받고 싶다 라는 어떤 목적에서 나옵니다. 요거를 좀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이렇게 하지 전반적인 어떤 틀이 이해가 되는데,
물론 국제적으로 출원하는 목적으로 국제 출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제도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게 와닿습니다. 왜냐하면은 보면은 국제 출원은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잘 사니까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면 뭐 인도 이런 데는 이 신규성 진보성을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신규성 진보성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 발명 혹은 선행 출원을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유사한 발명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조사가 실제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간이 오래 들어가고 귀찮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검색이 쉬워져요. 근데 이런 나라, 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조사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우니까 이거를 누가 대신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어떤 간절한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어차피 특허라는 거 각국마다 발생하는 속지주의긴 하지만 조사를 한다는 측면에선 같고 여기에 대상이 되는 요거 어차피 국제적으로 찾는 거 아니야? 한 곳에서 다 찾아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국제적으로 조사하는 기관을 만들자라는 게 이 국제 출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구조 자체를 보면은 간단하게 보면은 국제 출원이라는 게 국제 출원이라는 걸 하게 되면은 우리 이 목적이 국제 조사를 받기 위한 거고 국제 조사를 받으면 그다음에 어쩌라고 국제 조사를 받으면 이제 각국에다가 뿌려야 되죠. 그래서 각국 예를 들면 인도에서 원했으니까 국제 출원이라는 것 자체는 국제 기관에 의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발생된 이 국제 조사에 대한 요 결과물을 가지고 필요한 인도로 쓱 들어가는 절차를 거쳐요. 그럼 인도에서는 이 국제 조사된 요걸 가지고 비로소 판단을 하게 돼요. 이게 기본 절차예요. 근데 내가 각국에 들어갈 때 인도 말고 미국 같은 데다가 들어가고자 한다.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미국에서 국제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사용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국제조사를 사용하는 미국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우리가 더 잘하는데 니네보다는.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요거에다가 추가적으로 자기네들이 조사한 걸 더 더해가지고 검색 결과를 활용해서 자기 심사에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제조사된 이 결과는 뭔가 구속력 자체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국제 출원은 이 국제 조사를 받기 위한 거예요. 국제 조사를 받고 이걸 활용하기 위한 것. 다만 이 국제 조사는 뭔가 뭐 구속력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국제 출원을 하고 나서 국제 조사를 받고 이 국제 조사를 받은 다음에 각각의 국가에 들어가서 이 국제 조사된 결과를 가지고 이용을 해서 심사를 따로따로 받는다라는 이 구조를 가지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여기까지. 특허에 관련된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려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다 알아두신다고 생각을 하시고 법조문을 드리지 못한 뒷부분도 분명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찾아서 여러분들 다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앞부분에 법조문을 알려드린 부분은 기본되는 법조문이니까 다 뭔가 숙지하시고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조금 더 메인이 되는 판례 위주로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기본 틀을 먼저 잡은 후에 디테일한 부분을 이후에 강의에서 좀 더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